미국을 지키는 것이 미국일까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미국일까요? 아닙니다. 한국입니다. 예, 중국이 침묵했습니다. 3일째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세계 2위 군사 대국이 이렇게 조용할 때는 두 가지 경우뿐입니다. 문제를 축소하고 싶거나 실제로 두려워하고 있거나. 나토 본부에서는 긴급 회의가 소집됐고 미국 국방부는 비상 분석팀을 가동했습니다. 중국 항모전단이 갑작스럽게 작전 계획을 전면 수정했기 때문이었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중국 해군 정보처는 한 나라의 전력을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위협으로 규정했고 내부 경계령을 최고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그 나라는 미국도 일본도 아니었습니다. 인구 5천만의 반도 국가, 세계가 지역 중경국으로만 여겼던 그 나라였습니다. 독일 출신 군사전략 분석가 다니엘 크라우스는 20년 경력 최초로 손이 떨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데이터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놓친 가장 중요한 변수가 있었고 동북아 작은 나라였던 한국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 전략 판도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NATO 본부 전략실, 테이블 양쪽으로 미국과 유럽 전략가들이 앉아 있었죠. 중국 공군 정보국에서 적색 경보가 울린 건 새벽 3시 42분이었고 레이더 스크린에 찍힌 한국 공군 편대의 기동 각도가 비정상적이었다는 보고가 올라온 직후였습니다. 중국 랴오닝 항모전단이 대만 해협으로 진입한 시점과 정확히 겹쳐 있었죠. 모니터 앞에 앉은 중국 분석관들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이게 대체 뭡니까? 라는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다니엘 크라우스, 독일 출신 군사전략 분석가입니다. 20년간 NATO와 유럽연합 전략실에서 발칸 반도의 분쟁 지역부터 홍해, 남중국해의 패권 경쟁까지 분석해왔죠. 잠수함 전력과 함대 전략이 제 전문 분야였고 해양 전력의 정숙성과 기동 패턴을 읽어내는 일에 있어서는 유럽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로 인정받아왔습니다. 수많은 전장을 분석했지만 그날 중국 상공에서 벌어진 장면만큼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는 순간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제 책상에 도착한 건 그로부터 6시간 뒤였고 중국 공군 정보국의 적색 경보 기록이 담긴 파일이었습니다. 원인은 미국도 대만도 일본도 아니었습니다. 한국 공군 때문이었죠. 처음 그 보고서를 봤을 때 저는 냉소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한국이 중국을 압박한다고요? 말이 안 됐습니다. 한국은 중견국이었고 중국은 세계 2위 군사 대국이었으며 항공모함까지 보유한 해양 강국이었죠. 그런데 중국이 한국 때문에 적색 경보를 울렸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냉정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고 한국 공군 F-15K 편대가 완벽한 사선각으로 중국 항모전단 상공의 레이더 공백 지역을 파고들고 있는 궤적을 따라갔습니다. 움직임은 정교했고 예측 불가능했으며 무엇보다도 100% 계산된 전략적 기동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 비행이 아니었고 명백히 의도된 전술적 시연이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멈추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한국 공군의 비행 패턴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기 시작했죠. 고도 변화, 속도 조절, 레이더 회피 각도까지 모든 움직임이 중국 조기경보 체계의 약점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중국 측 조기경보 체계가 비명을 지르듯 울리는 순간이 기록돼 있었고 경보음이 회의실 전체를 뒤덮었으며 중국 지휘관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는 내용도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노려보며 확신했습니다. 이건 실전 수준의 전술 시연이었고 한국이 중국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20년간 쌓아온 분석 경험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공군의 실전 기동은 제가 상상하던 수준보다 훨씬 깊었고 훨씬 무거웠으며 훨씬 위험했습니다. 자료를 더 파고들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공군 조종사들의 평균 비행 시간은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아시아 최상위권이었고 실전 모의 훈련의 난이도는 NATO 상위권 기준보다 더 높았으며 동시다중 임무 수행 능력은 유럽의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습니다. 정밀 타격 성공률, 레이더 회피 기술까지 모든 수치가 예상보다 월등히 높았죠.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였고 인구도 영토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정밀한 작전 능력을 갖추고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중국이라는 거대한 군사 강국을 상대로 전술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결정적인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중국 해군 항모전단 한국 공군 전력의 전술적 제약 판단. 전술적 제약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작전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미였고,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중국이 한국 공군을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죠. 손이 떨렸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동북아의 판도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으며 저는 그 거대한 균열의 첫 증인이 되어버린 셈이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저는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 미국의 항모전단, 중국의 해양 팽창, 영국과 프랑스의 핵잠수함까지 세계 최강의 군사력들을 분석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고 중국이 한국을 이렇게 경계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다시 펼쳤고 한국 공군의 기동 패턴을 3D 시뮬레이션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한국 전투기들이 중국 항모전단 상공의 레이더 사각을 완벽하게 파고드는 장면이 펼쳐졌고 침투 각도와 속도, 고도 변화까지 모든 것이 계산된 움직임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악몽이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최대 자산인 항모전단이 한국 공군의 기동 하나로 전술적 제약을 받는다는 건 전략적으로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난 거였으니까요.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동북아 전략 지도가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건가요? 불편한 질문이었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데이터는 분명했고 한국은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수준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사실을 부정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닫고 새로운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 해군 잠수함 전력 분석 자료였고 만약 공군이 이 정도라면 해군은 어떨까 하는 불안감이 저를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지만 무거웠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뭘 보고 있었습니까? 저는 잠수함 자료를 클릭했고 화면이 바뀌는 순간 또 한 번 충격을 받을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잠수함 데이터를 열자마자 제 눈이 멈춘 지점이 있었습니다. 소음 패턴 분석 그래프였죠. 한국 해군 잠수함의 소음 수치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정말 훨씬 낮았습니다. 저는 NATO 고문으로 일하며 수많은 해군 전력을 분석해왔고 잠수함의 성능은 장비보다 정숙성과 추적 회피, 그리고 타격 알고리즘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잠수함의 데이터는 제가 지금까지 봐온 유럽 모델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말이 50m가 아니군요. 이건 거의 청각적 유령 수준인데요. 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짚으며 중얼거렸고 그래프를 확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국 해군 잠수함의 소음 패턴은 내가 분석했던 독일제 모델보다 안정적이었고 프랑스제보다 일관성이 높았으며 심지어 최신 영국 모델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동남아에 갖다 놔도 전 지역 제압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과장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았죠. 소나 패턴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고 신호 노이즈는 비정상적으로 낮았으며 엔진 진동 패턴도 거의 감지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최신 장비를 갖췄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운용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국 잠수함의 진짜 강점은 바로 인력 수준과 운용 능력에 있었습니다. 저는 승조원 훈련 기록을 펼쳐봤습니다. 평균 훈련 시간, 실전 모의 훈련 성공률, 긴급 상승과 하강 기동의 정확도까지 모든 수치가 세계 최상위권이라 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동 성공률이 제 눈길을 끌었죠. 잠수함은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게 끝나는 전력입니다. 수심 100m 아래에서 단 1초의 판단 착오가 승조원 전체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 해군 잠수함의 작전 성공률이 90%대를 넘는다는 기록을 보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90%가 넘는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데요.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재탐지 회피율이었습니다. 중국의 최신 예인 소나 시스템조차 한국 잠수함의 잔향을 끝까지 추적하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었죠. 예인 소나는 수중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미세한 음파까지 감지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입니다. 그런데 한국 잠수함은 그 예인 소나의 추적망을 완전히 벗어났다는 겁니까? 저는 이 지점에서 진짜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 모든 데이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압도적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왜 작은 나라가 이 정도의 정밀함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화면을 보며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 그냥 기술력이 높은 게 아니잖아요. 전쟁을 실제로 겪어본 나라의 집중력이야. 한국은 분단 국가였고 북한과 대치하고 있었으며 언제든 전쟁이 재개될 수 있는 긴장 상태를 70년 넘게 유지해온 나라였습니다. 그 긴장감이 군사력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었던 겁니다. 자료를 더 읽어내려가자 결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국 잠수함 전력, 유럽 중앙 해역의 배치에도 전 지역 제압 가능. 동남아시아 해역 배치 시 역내 최강 전력. 처음 이 문장을 봤을 때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너무 과장된 평가 아닌가 싶었죠. 그런데 지금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그 평가를 뒷받침하고 있었고 제 평생의 분석 경험이 그 평가가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중국이 한국을 부담스러워한다는 분석이 과장이 아님을 저는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한국 잠수함은 중국 항모전단에게 실질적인 위협이었고 그 위협은 단순히 이론상의 가능성이 아니라 실전에서 증명된 능력이었습니다. 저는 불쾌한 떨림을 느꼈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건가요? 대답은 이미 명확했고 제 손은 다음 자료를 여는 마우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전력에 대한 제 분석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전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서방 세계에도 많았고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였습니다. 그는 한국전력을 지역 방어 수준의 제한적 카드라고 평가하며 중국 견제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 단언했죠.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의 발언은 무게가 있었고 많은 전략가들이 그의 의견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 역시 처음엔 그의 평가가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중견국이었고 중국은 세계 2위 군사대국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가 완전히 태도를 바꾸게 된 한 문서가 있었습니다. 미국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한 전략 보고서였죠. 보고서의 제목은 단순했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전력의 실제 전투지수, 중국 해군의 전략적 제약 제공 가능성. 그 문서에는 제가 분석했던 것과 동일한 패턴들이 정밀하게 기록돼 있었고 더 나아가 한국이 동북아 패권 판도에 미칠 전략적 파급력까지 상세히 분석돼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첫째, 한국 잠수함 전력의 세계적 정숙성이었죠. 중국 소나 시스템이 한국 잠수함을 추적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둘째, 한국 공군의 동시다중 임무 수행 능력이었고 이는 NATO 상위권 기준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셋째, 항모전단 접근 차단 능력이었는데 이 부분이 특히 중요했죠. 보고서는 한국이 중국 항모전단의 취약한 사각 지점을 정확히 공략할 수 있는 전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는 보고서를 읽고 난 뒤 단 한 문장을 남겼다고 합니다.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카드다. 처음엔 비웃던 그가 결국 태도를 바꿨고 그 이후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 방식도 미묘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정치적 신념이 강해도 아무리 선입견이 있어도 냉정한 군사 데이터 앞에서는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전율했습니다. 서방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한국의 힘을 중국은 이미 계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중국의 침묵, 중국의 경계령 상향, 중국의 전술적 제약 판단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미 동북아 전략의 핵심 변수가 되어 있었고
중국은 그 사실을 서방보다 먼저 알아챘던 겁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분석해야 할 것은 중국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런 전력을 갖추게 됐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는지, 그 모든 것을 파헤쳐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죠. 제 앞에는 아직 분석하지 못한 수많은 자료들이 쌓여 있었고, 한국이라는 퍼즐은 이제 막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한국 전력을 본격적으로 분석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저는 솔직히 불편했습니다. 제 전문 분야는 NATO와 러시아, 그리고 중국 전력이었고, 한국 같은 지역 중견국은 부가 자료 정도로 취급해왔으니까요. 20년간 쌓아온 제 분석 경력에서 한국은 주요 관심 대상이 아니었고, 때로는 미국의 동맹국 중 하나로 간단히 언급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처음 한국의 공군과 해군 작전 자료를 꺼냈을 때, 제 내면엔 여전히 강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 데이터면 과장도 많겠죠. 작은 나라들이 흔히 쓰는 전형적인 홍보 방식일 테고요.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파일을 열었고 별다른 기대 없이 자료를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제 예상을 무참히 뒤집기 시작했고 그 속도는 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먼저 한국의 F-15K 기동속도 변화 패턴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전투기라면 하강과 재상승 기동을 할 때 레이더에 포착되는 순간이 반드시 생기게 마련이죠. 그런데 한국 공군의 F-15K는 중국 항모전단의 사각 레이더를 완전히 정면 돌파하는 각도로 정확히 측정돼 있었고 그 과정에서 레이더 노출 시간이 최소화돼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군요. 완벽하게 계산된 기동인데요. 저는 화면을 확대하며 프레임 하나하나를 분석했고 분석할수록 놀라움은 커져갔습니다. 다음은 한국 해군 잠수함의 회피 기동 패턴이었습니다. 유럽제 중형 잠수함이라면 당연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속도 변화 구간이 있습니다. 급격한 회전이나 긴급 하강을 할 때 엔진 출력이 증가하고 그 순간 소음이 커지면서 소나에 포착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한국 잠수함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도 소음 수치를 끝까지 감추고 있었습니다. 소나 그래프를 보는 순간 저는 손가락을 멈췄고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데이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저는 혼잣말을 했고 대답을 찾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엔진 제어 기술인가, 승조원의 숙련도인가, 아니면 설계 자체가 다른 건가. 여러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최상위 수준에서 결합돼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문장이 제 눈을 완전히 멈추게 했습니다. 중국 해군 정보처에서는 한국 잠수함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 추적 실패로 기록. 실시간 추적 실패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해군 전문가 사이에서 최고의 굴욕이었고 중국 같은 강대국이 인정하기 가장 어려운 패배였습니다. 중국은 최신 소나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예산도 충분했으며 전문 인력도 넘쳐났습니다. 그런 중국이 한국 잠수함을 놓쳤다는 겁니까? 저는 당황했고 심장이 스스로 속도를 올렸습니다. 제 평생의 분석 경험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은 실제로 강해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죠.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계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전략 지도가 다시 그려져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NATO 본부 건물 너머로 유럽의 하늘이 보였고 그 하늘 아래 수많은 전략가들이 여전히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해요.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동북아를 넘어 세계 전략에 미칠 영향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를 거듭할수록 한국의 전력은 작은 조각들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조각들은 처음엔 평범해 보였지만 모두 합쳐지는 순간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 완성되기 시작했고 저는 그 그림 앞에서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퍼즐의 첫 번째 조각은 한국 공군 조종사들의 평균 비행 시간이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아시아 최상위권이었고 더 놀라운 건 실전 모의 훈련의 난이도였죠. NATO 상위권 기준보다 더 높았다는 기록을 보는 순간 저는 화면을 다시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강한 게 아니라 실전형이네요. 저는 중얼거렸고 훈련 시나리오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한국 공군의 모의 훈련은 단순히 비행 기술을 익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적 레이더망 돌파, 동시다발 타격, 긴급 회피 기동, 야간 저고도 침투까지 실제 전쟁에서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들을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있었죠. 이건 평화시대의 훈련이 아니라 언제든 전쟁이 재개될 수 있다는 긴장감 속에서 이루어지는 생존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해군의 데이터가 두 번째 퍼즐 조각으로 다가왔습니다. 잠수함 작전 성공률이 90%대를 넘는다는 기록이었죠. 저는 이 숫자를 보고 처음엔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수함은 한 번의 실수로 전부 끝나는 전력이고 수심 100m 아래에서 단 1초의 판단 착오가 승조원 전체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이 90%대라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작전 기록을 하나하나 확인할수록 그 숫자가 사실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재탐지 회피율이었습니다. 중국의 최신 예인 소나 시스템조차 한국 잠수함의 잔향을 끝까지 추적하지 못했다는 기록을 보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죠. 예인 소나는 수중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미세한 음파까지 감지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입니다. 중국은 그 예인 소나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고 기술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였으며 전문 인력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국의 소나가 한국 잠수함을 놓쳤다는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근본적인 기술력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진짜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 모든 데이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압도적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왜 작은 나라가 이 정도의 정밀함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화면을 보며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 그냥 기술력이 높은 게 아니잖아요. 전쟁을 실제로 겪어본 나라의 집중력이야. 한국은 분단 국가였고 북한과 70년 넘게 대치하고 있었으며 언제든 전쟁이 재개될 수 있는 긴장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긴장감이 군사력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퍼즐 조각은 한국 해군의 기동 예측 불가성이었습니다. 중국 항모전단이 작전 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주변 전력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위협이 올지, 언제 공격이 시작될지, 어떤 경로로 침투할지를 미리 계산해야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죠. 그런데 한국 해군의 기동 패턴은 중국의 모든 예측 모델을 무력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나타날 것 같은 지점에는 없었고, 없을 것 같은 곳에서 갑자기 나타났으며, 중국 항모전단의 작전 계획을 반복적으로 망가뜨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강함이 아니에요. 전략적 우위죠. 저는 자료를 덮으며 중얼거렸고 의자에 깊이 기대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퍼즐의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고 그 완성된 그림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무거웠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였고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집중하는 나라였으며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제 앞에 펼쳐진 압도적인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확신에 갇혀버렸습니다. 한국을 분석하면 할수록 제가 더 놀랐고 더 깊이 파고들수록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고 과장도 아니었으며 명백한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은 동북아의 균형을 흔들 수 있는 나라였고 중국조차 경계할 수밖에 없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력에 대한 분석 문서를 NATO 본부에 보고한 다음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정보부 쪽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겁니다. 이상하리만큼 조용했고 평소 같으면 분명 반박 성명이나 대응 논평이 나왔을 텐데 아무것도 없었죠. 중국은 자신들의 군사력이나 전략에 대한 외부 분석이 나오면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나라였습니다. 과장된 분석이다. 서방의 편향된 시각이다.
한국전력은 제한적이다 같은 반응을 내놓으며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하곤 했죠. 그런데 이번엔 침묵이었습니다. 의도적인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중국 측 반응을 기다리며 불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무런 소식이 없었죠. 제 경험상 중국이 침맥할 때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었습니다. 첫째, 문제를 축소하고 싶을 때였고, 둘째, 실제로 두려울 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명백히 후자였죠. 중국은 한국전력에 대한 제 분석이 사실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며 서방 세계가 이 문제를 더 크게 다루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그 이유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NATO 고위급 인사들과 중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비공개 군사회의가 열렸고, 저도 전략 분석가 자격으로 그 자리에 초청받았죠.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테이블 양쪽에 앉은 사람들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회의 주제는 동북아 전력 균형이었고, 당연히 한국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1시간쯤 지났을 때 중국 대표단 중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중국 해군 전략실 소속의 고위 분석관이었고, 표정이 굳어 있었으며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한국 해군 잠수함은 우리 항모전단 접근의 가장 위험한 요소입니다. 그 말이 회의실을 가르는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제가 보고서에서 지적했던 바로 그 내용을 중국 측이 직접 인정한 겁니다. 저는 침착하게 자료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지역 전력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동북아 전략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 변수이고, 중국 항모전단에게는 실질적인 위협이며 여러분이 방금 인정하신 것처럼 가장 위험한 요소입니다. 회의장 공기가 얼어붙었고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으며 중국 대표단의 얼굴이 더욱 굳어지는 걸 저는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 측 대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중국이 한국 잠수함을 위험 요소로 판단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중국 대표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우리는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작전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한국 해군의 움직임을 보다 면밀히 추적하기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사실상 우리가 한국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고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군사력 평가가 아니라 세계 패권의 무게추가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이 판도를 흔들고 있었고, 중국은 그 흔들림을 감당하기 어려워하고 있었으며, 미국과 유럽은 이제야 한국의 진짜 가치를 깨닫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제대로 보고 있지 않았던 지난 수십 년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혼자 회의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NATO 본부 건물 너머로 유럽의 하늘이 보였고, 그 하늘 아래 어딘가에서 한국 해군 잠수함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 소리 없이, 그러나 세계 전략 지도를 흔들 만큼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저는 노트를 펼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과소평가할 수 없는 전략적 강국이며, 동북아의 미래는 한국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있다. 한국 전력 보고서를 제출한 직후 저는 NATO 본부 전략실에서 열린 긴급 합동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중국의 침묵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지자 여러 국가가 우려를 표했고, 특히 미국 측에서는 한국 전력이 중국 항모전단을 실제로 제압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공식적으로 제기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고, 테이블 양쪽에 앉은 각국 전략가들의 표정에서 긴장감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었죠.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한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첩보 영상을 준비해왔고, 이제 그것을 보여줄 때가 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회의실 중앙 화면에 영상을 띄웠습니다. 그 영상은 동중국해 남측 심야의 영해 경계선 근처에서 촬영된 것이었고, 화질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검은 물결 사이로 작은 점 하나가 보였고, 무음이었으며 파도 흔들림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 해군 잠수함이 그렇게 조용히,
그렇게 자연스럽게 중국 항모전단의 사각을 파고들고 있었던 겁니다. 영상이 20초쯤 지나자 회의실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전략가들의 눈빛이 흔들렸고 미국 측 분석관은 입술을 깨물었으며 어떤 이들은 몸을 앞으로 기울여 화면에 붙을 듯 바라봤습니다. 프랑스 대표는 작은 소리로 저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라고 물었고 영국 대표는 아무 말 없이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죠. 저는 영상을 멈추지 않고 계속 재생했고 결정적인 장면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항모전단 후방 3.1km까지 접근했고 중국 소나망을 완전히 따돌린 채 이동하는 장면이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회의실 전체에 밀어닥치는 전류 같은 충격을 느꼈고 몇몇 사람들의 입이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믿기 어렵다는 듯 말했습니다. 잠깐 저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중국 소나를 그렇게 쉽게 통과했다는 겁니까? 독일 대표가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크라우스, 이 영상은 확인된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3번의 교차 검증을 거쳤고 신뢰도는 98%입니다. 미국 대표가 중얼거렸고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의 실제 전력은 우리가 계산했던 수치보다 2배 이상이야. 그 말이 떨어지자 회의실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고 모두가 화면 속 한국 잠수함의 움직임을 다시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확신했습니다. 이 장면 하나로 전 세계의 전략 지도가 다시 그려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회의가 끝난 뒤 더욱 믿기 힘든 정보가 흘러들어왔습니다. 중국이 비공식 채널을 통해 한국 해군의 움직임을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위협이라고 규정하며 내부 경계령을 상향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한국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항모전단 운용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었으며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작전에 더욱 신중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중국을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군사 강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중국이 가장 먼저 깨달았고 서방은 이제야 뒤늦게 따라잡고 있었으며 저는 그 역사적 순간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작지 않았고 결코 지역국가가 아니었으며 동아시아 전략의 결정적 열쇠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노트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세계가 놓친 가장 중요한 변수였다. 보고서가 출간된 이후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 전력에 대한 재평가 작업에 착수했고 유럽 각국은 한국의 방산 기술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NATO 본부는 동북아 전략 지도를 전면 수정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제 보고서는 단순한 분석 문서가 아니라 세계 전략가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신호탄이 되어버렸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저는 국제전략센터에서 열린 비공개 좌담회에 초청받았습니다. 참석자들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고위급 전략가들이었고 모두 한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죠.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뭔가 역사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각국에서 준비한 한국 관련 자료들이 쌓여 있었고 참석자들의 표정은 진지했으며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좌담회가 시작되고 첫 번째로 발언권을 잡은 사람은 미국 국방 분석관이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아시아 전략을 담당해온 베테랑이었고 침착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유명했죠. 그런 그가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동북아의 균형추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건 단순한 군사력 증강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 전력 구조가 바뀌는 과정입니다. 그의 말이 떨어지자 회의실은 고요해졌고 모두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한국은 이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갖추고 있으며 그 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독일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크라우스의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우리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운용 능력, 그리고 작전 수행 능력은 이미 중견국의 수준을 초월해 있습니다. 영국 대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특히 잠수함 전력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월등히 높았고 중국이 경계하는 이유를 이제야 이해하게 됐습니다. 프랑스 대표도 동의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은 이미 유럽 수준에 도달했으며 몇몇 분야에서는 우리를 앞서고 있습니다. 저는 자료를 펼쳐들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군사력의 핵심은 장비가 아닙니다. 물론 장비도 우수하지만 진짜 강점은 따로 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참석자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들은 실전 경험이 DNA처럼 남아있는 나라입니다. 70년 넘게 분단 상태를 유지하며 언제든 전쟁이 재개될 수 있다는 긴장 속에서 살아왔고 그 긴장감이 군사력의 모든 부분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기술과 집중력, 그리고 생존 본능이 완벽하게 결합된 군사 조직이죠. 회의실은 고요해졌고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고 모두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분석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입니다.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더욱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인 강국으로 인정하고 새로운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경계하기 시작했고 항모전단 운용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었으며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작전을 더욱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 다시 묻기 시작했고 한국의 의견을 더욱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한국의 방산 기술을 기술 도입 대상 최우선 국가로 지정했고 여러 협력 프로젝트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이 세계 패권 경쟁의 결정적 균형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선택이 아시아 전체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고 한국의 군사력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변수가 되었다는 걸 모두가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스스로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을 과소평가했을까요? 또 복잡했던 퍼즐이 하나로 맞춰지는 듯했고 그 완성된 그림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웅장했습니다. 한국은 단지 성장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